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한국에서의 코비드-19에 대한 대응과 그 한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어, 슬라이드가 안 가네요. 예, 순서는 이 질환이 현재 전 세계를 유행하고 있는데 과연 최악의 상황인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운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 질환은 금세기 최대의 어떤 질환일까? 사실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지금까지 1918년에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인플루엔자가 또 러시아 인플루엔자, 홍콩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가 있었죠. 이런 인플루엔자가 생기면 수십만 명서부터 수백만 명, 경우에 따른 수천만 명이 사망하는 사례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질환들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제국이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질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은 현재 이제 3차 유행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유럽에서 좀 더 환자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1억 3천 명 정도가 감염돼서 한 300만 명이 사망을 했죠. 우리나라 자료를 보면은 이제 평균 한 600명 정도가 지금 이제 발생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혹시 4차 유행이 아닐까 이럴 정도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11만 명 정도가 1년 지난 한 해 올해 발생을 했고 한 7천 명 정도가 해외 수입이고 사망자는 한 1,700만 명 정도 1,7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만 명당 3.4로서 상당히 사망률은 낮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그 사망률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에서 사망률이 높고 있죠. 이 질환이 과연 이제 금세기 그 최대 질환이나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란셋의 에디터인 리차드 허튼이 작년 5월 달쯤에 금세기의 마지막이지 않고 또 가장 나쁜 전염병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또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옆에 두 그림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검역소, 첫 번째 검역소하고 두 번째 검역소입니다. 하나는 베니스에서 1348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은 라쿠자 1377년 정도에 그 지금의 이제 그 크로아티아 지역에 검역소가 있었죠. 치료제가 없고 백신이 없으면은 결국은 검역으로 이제 질병을 관리했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세기에 이런 질환이 또 생기면 역시 검역의 수단이 역시 최대의 그 컨트롤 메소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 효과적인 치료제는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과연 두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WHO가 2005년도에 1969년도에 세팅됐던 인터내셔널 헬스 레귤레이션을 2005년도에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당시에 조류 인플루엔자, 에비안 인플루엔자라든가 사스 이런 아웃브레이크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그 보더 컨트롤, 국경을 폐쇄하는 일 가지고는 컨트롤이 안 되더라. 그래서 소스부터 다루자.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세 가지 전염병, 다시 말해서 패스트, 콜레라, 황열, 옐로우 피버만 다뤘는데 그 세 개의 질환뿐만 아니고 all acute public health event를 다뤄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질환을 다루는 데 있어서 포칼 포인트를 각 나라에 두고 리얼 타임으로 리스폰스 해야 되겠다. 이런 컨셉트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서부터는 이런 질환을 다루기 위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전 세계의 어떤 보건 위기 페이크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질환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측지 못하는 건지 세계적으로 번져나가면서 문제가 벌어질 것인지 교통을 차단하고 또 물자 이동을 금지시켜야 할 정도로 심각한 건지 이런 판단하에서 페이크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번 질환은 여섯 번째 이제 2005년도에 IHL이 바뀌고 나서의 여섯 번째 이제 이런 선언입니다. 그거를 선언하게 되면은 WHO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가를 해서 이것이 어떤 일인지를 각 나라에 정보를 주고 또 각 나라에 이제 어떤 리코멘데이션 하는데 단기 리코멘데이션과 장기 리코멘데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뿐만 아니고 이제 사실은 모금 활동도 하죠. 돈이 모자라니까는 각 나라한테 리소스 모빌리제이션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질환을 다루는데 두 가지 리코멘데이션 하나는 사람에 대한 거, 하나는 물자 이동에 대한 건데 대부분의 이제 검역 내용과 예방 접종, 그다음에 컨택트 트레이싱, 격리 조치, 엑시트 스크리닝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하던가, 그다음에 물자에 대해서는 압수하던가, 그다음 폐기 처분하던가, 그다음에 이제 상륙을 허가하지 않던가 뭐 이런 조치를 WHO가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모든 나라들이 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했는데 단순히 보더 컨트롤하고 국경을 다 폐쇄를 했죠. 사실은 WHO는 록다운, 셧다운을 하지 말라고 법에 IHR에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어겼죠. 그러니까 각자 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각자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국경을 각각 문 닫고 이제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각 나라에서 필수적인 공중보건,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스크리닝 테스트라든가 치과 질환이라든가 정신질환이라든가 리해빌리테이션이라 이런 서비스가 제대로 이제 전달이 안 됐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의료기관이 셧다운하든가 의료기관의 의사가 다른 데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통이 차단되든가 뭐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이제 서비스 전달이 안 돼서 이 문제가 이제 상당히 심각해지고,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다른 이제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뭐 당연히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전염병에 관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흔한 이런 감기, 그다음에 폐렴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또 푸드본 인펙션도 줄어들었습니다. 덩달아서 다른 어떤 레스피라토리 디지나 이런 것도 줄어들고, 다만 정신과적 영역에서의 무드 체인지라든가 스트레스 관련된 질환들은 증가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과 관계없는 만성질환에 대한 조기 발견율이 떨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장래에 어떤 만성질환의 유행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만성질환자 환자들의 지속적 관리율은 그렇게 나빠지진 않았지만 신환자에 관한 치료가 잘 안 되는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1차 유행 후에 2차 유행이 왜 생겼는지 이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유행은 작년 12월 달부터 했죠. 그러다가 이제
1월, 2월까지 증가하다가 3월서부터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왜 벌어졌느냐? 혹시 이제 바이러스의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지만은 사실은 이제 바이러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눈치를 못 챈 채 11월, 12월까지 넘어가서 지금 3가지 종류의 바이러스 체인지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남아공, 하나는 잉글랜드, 하나는 브라질에서 이제 변화가 와서 이 변화가 과연 우리 이 질환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예방 접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상당히 우려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질환에 어떤 변화가 왔느냐? 좀 변화가 왔습니다. 변이가 오면서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또 이 위중도가 더 커졌습니다. 이 질환의 가장적인 특징은 환자가 증세가 있기 한 2, 3일 전에 바이러스가 배출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쿼런틴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증상이 생긴 다음에 일주일 정도면은 이제 증상이 소실되는데 그 소실되기 전까지 바이러스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쿼런틴과 아이솔레이션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컨택트 트레이싱이 이 질환의 내추럴 히스토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 질환의 내추럴 히스토리 중에서 환자가 80% 중국 데이터 보면 80% 모더레이트 마일드하고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90%가 모더레이트 되는 마일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치료를 80-90%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치료가 되더라. 다만 10% 환자들이 산소를 필요로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또 사망을 합니다. 이 2가지 내추럴 히스토리가 이 질환을 관리하는 데 가장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질환 보면은 우리 가족 내에서 감염이 비가족 감염보다 6배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가족 간의 감염이 또 많이 생기더라. 내추럴 히스토리에서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감안해서 이제 우리가 방역 계획을 하는데 실제로 작년과 올해 사이에 이 질환에 의해서 감염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변화한 건 없습니다. 초기에 노인 그룹들이 많이 사망한 거는 이 질환에 노인 그룹의 감염에 어떤 관리를 잘 못해서 우리가 전혀 못했던 어떤 롱텀 케어 패실리티에서 사망률이 높고 거기에 감염이 많이 되는데 이거를 다 우리가 이제 관리 수준이 높아지면서 관리를 한 다음서부터 호스트 팩터에서 특별한 변화가 이제 없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이 질환은 컨택트 트레이싱 아이솔레이션, 다시 말해서 이 질환에 의해서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는 전파 속도를 차단하는데 전파를 차단하는 방법이 뭐냐면 결국은 리프로덕티브 넘버를 줄여가는 겁니다. 이 리프로덕티브 넘버를 줄이기 위해서 환자들이 셧다운도 하고 럭다운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차 감염이 증가하게 된 2차 유행이 증가하게 된 거는 결국 보면은 과거에 이제 했던 조치들을 완화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소셜 디스턴스를 완화하고 학교를 스쿨링을 시작하고 디스턴트 러닝이나 디스턴트 워킹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면서 다시 환자가 증가를 했거든요. 결국은 non pharmaceutical intervention을 도입하느냐 또 이거를 완화시키냐에 따라서 환자가 증가하고 환자가 감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차 유행은 대부분 나라에서 럭다운, 셧다운을 푼 다음서부터 이제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각 나라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각 나라의 준비 상태를 보면 여전히 몇몇 나라 빼놓고는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갑자기 환자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는 이 환자 관리를 위한 거 빼놓고는 다른 걸 할 여유가 없었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컨택트 트레이싱 아이솔레이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컨택트 트레이싱과 아이솔레이션에 필요한 인력을 개발하고 배치를 하고 이걸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워낙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각 나라의 어떤 준비 상황이라는 게 지금이나 처음 발병했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어졌죠. 다만 백신에 이제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 인프라를 만들질 못하다 보니까 예방 접종으로 다 이제 우리가 초점을 가질 수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코비드 19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얻었던 여러 나라들, 잘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은 첫 번째 이 질환에 대한 어떤 질병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국민들한테 전파하고 그 전파된 지식들이 국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공중보건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환자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헬스 시스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환자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제한을 하고 이런 조치들이 사실은 이제 코비드 19의 대표적인 조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을 잘한 지역과 잘못한 지역들, 특히 이제 아시아 패시픽 에어리어하고 이런 데서는 상당히 일찍 잘 진행됐지만 그렇지 다른 나라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늦어서 환자가 급증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럭키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2003년에 사스, 2009년에 팬데믹 인플루엔자 또 메르스가 두 번 겹치면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대부분 프라이베트, 95%가 프라이베트 섹터입니다. 프라이베트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서 스크린 테스트하고 PCR 장비가 거의 대부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펙션 컨트롤과 아이솔레이션에 필요한 병동이라든가 이런 시설들 그것을 관리하는 의료 인력들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이런 세 가지 질환을 겪으면서 많이 준비가 돼 있었고 특히 퍼블릭 섹터에서 컨택트 트레이싱 아이솔레이션 인력들 그 다음에 스톡 파일, PPE라든가 안티바이럴 드러그라든가 안티바이오틱스를 비축하는 거 그 다음에 컨택트 트레이싱에 필요한 어떤 DUR을 사용해서 환자가 해외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이런 트레이싱 기법들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 또 이제 공공병원의 병상들을 음압 병실들을 이제 확충을 하고 보건소마다 피버 클리닉을 만들었던 것 이런 인프라를 만들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대비가 됐던 거죠. 그리고 여러 질환들이 발생에 따라서 해외에 나가는 많은 분들이 해외 나가면 열성 질환을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됐다든가 이런 어웨어니스가 증가를 하고 이런 질환에 대해서 서로 SNS를 통해서 주고받고 하면서 신속하게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프리페어드니스, 인포티드 앤 질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 코비드 19을 잘 다루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예방 접종이나 1차 보건으로 인한 버티컬 프로그램들이 이제 과거 전통대로 이제 있었고 이런 보건소 계통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면서 환자들이 대부분 다 의료기관에서 거의 정부 지원에서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민간과 공공이 같이 일할 수 있는 퍼블릭 프라이빗 믹스 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제 돼 있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코페이먼트나 이런 것보다는 정부가 전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소셜 인슈런스라든가 또 어떤 이제 ITC에 관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질병을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스는 레벨 4의 질환입니다. 이런 레벨 4의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국에 11개 있었던 공공병을 19개를 늘려서
보통 한 2,000명 정도를 이제 아이솔레이션 베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질병관리본부장 시절에 이제 여러 병원에 설치됐었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그 10병상이죠. 격리병상을 매든 데 가서 사진을 찍었던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 질환을 잘 다루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제프리 sak스 교수가 SDG 보고서를 쓰시면서 왜 초기에 이제 이런 그 강력한 대응이 환자 관리를 잘하게 된 이유다. 그래서 컨택트 트레이싱과 타겟 테스팅, 커런틴 아이솔레이션, 어리 트리트먼트 저런 초기에 이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셨는데 초기 대응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미그레이션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비행기서부터 관리를 하고 들어오면서 필요한 경우 아이솔레이션, 쿼런틴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비나 또는 피버 스크린이나 PCR 테스트를 통해서 환자를 조기 발견해내는 쿼런틴에 관련된 보도 컨트롤이 잘 돼 있고 일단 지역사회에 들어오면서 병원에서 피버 클리닉, 보건소에서 피버 클리닉을 통해서 환자를 빨리 스크린해서 그 사람을 이제 관리하는데 스크린과 관련돼서 컨택트 트레이싱은 이런 CCTV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분류를 해서 경증 환자는 이제 경증병원에, 중증 환자는 중증병원으로 이런 트레이지가 이제 잘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이제 트레이싱을 위해서는 우리 QR 코드를 사용해서 트레이싱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 트레이지를 위해서 우리 119 구급대가 나서서 활약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자연사 중에 80% 거의 90%가 산소 없이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을 분류를 해서 우리는 대형 병원에 보낸 게 아니고 이런 준 병원들, 예를 들어서 더미터리를 개조해서 아이솔레이션 룸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자들이 큰 병원에 오버플로우 되는 것을 막아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것들이 우리가 성공하게 된 이제 원인 중에 하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중증 환자 관리를 위해서 어떤 트랜스퍼 또는 지정 병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환자가 이제 급증해서 이제 그 지역사회에 전파할 때 우리가 쓴 방법들은 비헤이비어 체인지, 다시 말해서 웨어링 마스크, 와싱 핸드, 커핑 에티켓, 프리퀀트 윈도우 벤틀레이션 이런 비헤이비어 체인지 방법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택트 트레이싱 그리고 소셜 디스턴스, 다시 말해서 워크플레이스나 스쿨을 닫든가 스포츠 행사 이벤트를 줄이든가 하는 소셜 디스턴스인데 이 앞자를 보면 BTS입니다. BTS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티 스프레드를 막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non pharmaceutical intervention, 다시 말해서 비약물적 요법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 닦기하고 마스크 쓰고 중요하죠. 이 마스크를 저희는 2월 달서부터 썼었죠. 그리고 이제 커핑 에티켓, 그 다음에 소셜 디스턴스 레벨은 우리가 이제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레벨 1, 레벨 2, 레벨 3까지 3단계 있던 것을 중간에 레벨 1.5, 레벨 2.5에서 5개 단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10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했고 2단계에서는 인도어는 50명, 아웃도어는 100명. 그 다음에 이제 레벨 1에서는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행사는 레벨 3 때는 다 닫고 그 다음에 소셜 서비스 패실리티도 레벨 3는 닫고 레벨 1에서는 열고 이런 이제 크라이테리아를 둬서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를 만들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소셜 디스턴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재난지원금, 스티뮬러스 체크를 이제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서프레션 정책의 인센티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ICT를 이용해서 대상자를 관리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은행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이런 IT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관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비헤이비어를 바꾸기 위해서 법을 고친다든가 또는 이제 설득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교육 훈련을 한다든가 TV에 나와서 어떤 모델을 좋은 모델을 보여준다든가 또 환경을 바꾼다든가 예를 들어서 직장마다 관리인을 둬서 소셜 디스턴스를 지키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비헤이비어 체인지를 위한 인터벤션 메소드를 우리가 이제 계속 꾸준히 끌고 나간 덕분에 이제 지금 이제 드디어 예방 접종을 한번 보는 것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허드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고생하는데 우리 지금 쓰는 약제가 한 7개인데 우리가 3가지 정도 존슨앤존슨,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로제네카 이렇게 3가지 백신을 써서 이제 허드 이미지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쯤까지 11월쯤에 전 인구의 한 70%를 예방 접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환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병원 쪽에서만 관리할 게 아니고 지역사회 케어를 위한 접근들, 홈케어라든가 또 집안에서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네들에 대한 보호 대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런 서비스를 더 확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단 치료 백신의 개발인데 우리가 진단제 상당히 많이 개발을 했죠. 지금 치료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개발하고 있고 백신도 트라이얼했는데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이런 R&D를 하는 것이 이 질환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R&D에 관련돼서 여러 나라와 협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제 베리언트 변이주가 생겨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백신 개발을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질환은 전파 속도가 빨라지고 또 이제 감염에 관련 중증도가 달라지고 또 재감염을 변이주는 재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 맞았음에도 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나라가 비슷한 공조를 가면서 예방접종을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게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못 사는 나라나 잘 사는 나라가 이런 백신을 서로 나눠서 공조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풀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2009년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백신이 만든 나라하고 백신이 없는 나라 상당히 백신이 없는 나라 고생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WHO가 중심이 돼서 코박스 패실리티를 만들어서 여러 나라가 이제 자금을 대서 저소득 국가라든가 이런 데를 도우려고 하고 있죠. 이 도우려고 하는 것은 이 백신은 공공재입니다. 퍼블릭 굿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백신들을 과도하게 선점한 나라들이 꽤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이걸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국제적인 공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아마 WHO가 핵심돼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많은 경험을 하는 나라끼리 서로 이제 이런 보건 외교를 통해서 이제 도울 수도 있고 특히 이제 PPE라든가 또 여러 테크닉 인펙션 컨트롤 프리벤션 테크닉이라든가 ITC, R&D 이런 것들은 이제 양자 외교를 통해서 도울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쿼런틴 섹션 앞에 이제 앱을 이용한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컨택트의 기법들 이런 것들, 테스팅, 또 머티리얼, 그 다음에 환자 케어에 대한 거, 그 사람들에 대한 워크포스에 대한 트레이닝, 그 다음에 서베일런스, 리서치, 그 다음에 에피데미올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력과 또 물자에 대한 PPE라든가 마스크, 드러그, 백신 이런 것에 대한 협력 관계를 앞으로 해나가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공재 이런 질환들을 관리에 대한 물자들이 각 나라가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이 질환은 관리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다 같이 가야지 어느 나라가 먼저 간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예방접종 많이 했다. 그래도 환자는 또 밖에서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공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 질환은 비헤이비어 체인지, 또 소셜 디스턴스, 테스팅 앤드 컨택트 트레이싱 앤드 아이솔레이션 트리트먼트 BTS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1차 의료 내지는 또 병원에서의 환자 관리, 트리에이지가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질환을 관리하는 데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투명한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트러스트를 얻어야지 이 질환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계층들, 벌러너블 그룹에 대한 보호,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글로벌 얼라이언스나 어떤 연대감을 만들어서 이 질환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R&D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치료제, 백신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같이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코박스 패시리티를 통해서 저소득이나 개발 도상국 이런 나라에 지원을 해야지 이 질환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질환의 특색이 변이가 사실은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변이해서 우리한테 왔죠. 그 변이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건 내추럴 셀렉션입니다. 근데 이 내추럴 셀렉션을 위해서도 여러 나라가 같이 공조해서 감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환은 아마 금세기의 마지막이 아니고 또 올 것이다. 이분은 이제 2004년도까지 그 WHO 수장을 지내셨던 고 이종욱 총장입니다. 그분의 이제 묘비병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읽어보면은 We will move forward toward the goal of health for all. Together, learn from the past. We can change the future of global public health.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된다. 과거서부터 배우고 미래를 위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이분의 묘비병에 있어서 제가 이 질환을 관리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컨셉트가 이런 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